예,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지코노미 콘서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서 떠오르는 신성이죠. 이분은 말씀이 굉장히 화끈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가격대를 콕콕 짚어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자, 신축 아파트만 살아남는다.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하라. 김재경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고 또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접속자가 막 2,000명 넘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들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재개발 재건축 관심 많으시죠? 네, 좀 목소리 약한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으셔서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제가 활동을 꽤 하긴 했었었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지 않았었어요. 왜냐? 그때는 다들 아파트 갭 투자를 했었잖아요. 재개발까지 올 것도 아니었었고 2017년도만 한다 하더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했었어요. 17년도 때부터 분양권 전매가 서울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도 많아지고 관심들도 높아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1시간 특강이잖아요. 딱 필요한 사항들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는 굳이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어서 유튜브라든지 검색하다 보면 제 얼굴 피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가 먼저잖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트레칭도 할 겸 한번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위로. 자, 빼지지 마시고 다 한번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사람은 계속 들어주시고 떨어질 것 같다. 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혹은 더 안 올라갈 것 같아. 보합까지도 손 내려봐 주세요. 자,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이게 한 70% 정도는 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좀 다르겠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대로 있어도 되는가? 더 사야 되나? 혹은 확신은 없는데 좀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도 기본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게 성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래도 이제 메인 주제가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이제 신축 아파트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신축 아파트의 선호 현상이 왜 더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려고 해요. 그런데 막히는 부분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용어부터가 생소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 비례율은 뭐고 종전자산 평가는 뭐고 관리 처분 인가는 뭐고 뭔가 생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시점별로 규제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내가 사도 되나? 잘못 사면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점들, 규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는 사실 상관없지만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장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부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나 무주택자다. 혹시 손 무주택자. 쑥스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네, 있으시고 1주택자다. 1주택자. 1주택자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2주택자 이상이다. 네. 자, 안 드신 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무주택자가 제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 순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내가 1주택이다라고 하면, 더 사도 되나?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정부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다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주택자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런 틈새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021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딱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언뜻 물어보긴 했는데 좀 올라갈 것 같다가 더 많긴 했어요. 하지만 손을 안 드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것 같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조달금리 높아지고 이자 부담 높아지고 그럼 부동산 덜 사게 되고, 막 그런 우려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서 0.25% 그거 별거 아니다, 혹은 지금 대출 받으려고 해도 대출 자체가 안 나온다, 그래서 영향이 적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향이 적다지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본적으로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도 금리가 이번에 한 번 올린 거지 또 계속 올린다라고 하던데, 또 미국에서도 이제 올린다는 얘기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결론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냥 이론적인 베이스는 짧게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과 나와서 한 거시경제학 듣다 보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테일러 준칙인데, 이게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 요인 인플레이션, 두 번째 요인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게 보이죠? 자, 바로 통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팩트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높였을 때 금리를 애초에 왜 올렸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올렸을까?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니까 올렸겠죠. 혹은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올렸겠죠. 그렇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애초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금리를 애초에 올렸었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금리를 올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실질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였나요?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 기억 잘 안 나시죠? 한번 복기를 시켜드릴게요. 보면 당시 최저 기준금리가 3.25%였었는데 그때 당시 무려 7차례나 금리를 올렸어요. 왜 올렸을까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았었고 그때 당시 경기도 좋았었죠. 애초에 금리라는 거를 왜 올렸을까요? 이게 경기 후행 지표라는 거죠. 우리가 금리를 갖다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하면 선행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경기를 위축시켜야겠어,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는 거죠. 지금 경기가 과열돼 있는데 좀 진정시켜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올리고, 근데 지금 솔직히 체감 경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 수출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체감이라고 하니까 좀 더 보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율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금리를 결정한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것들을 알고, 간혹 우리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금리 올라가서 막 부동산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팩트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이 언제 있는데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금리 인상 자체는 부동산 자체에는 부담이 되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릴 시기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악영향은 악영향인데, 그 금리를 올렸었던 그 시점이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든가 경제 성장률이 높다든가
그 자체가 오히려 부동산 경기의 상승 압력으로 작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완전 저금리인데 부동산이 왜 저렇게 올랐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율을 여기서 대입시켜 보면 장난 아니게 인플레이션은 높아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화량이 얼마나 풀리고 있냐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2009년도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고서 경기 안 좋고 이랬을 때만 해도 국가 예산이 200조 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가지고 500조까지도 돌파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추경 예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느껴지시는 거죠. 어떻게 느껴질까요? 바로 체감되는 통화의 가치. 지금 10억 하면 솔직히 10억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지금 10억으로 갖다가 부동산 살려고 하면 어떤가요? 마땅한 게 없어요. 지금 서울에 10억으로 여기서 대출을 더 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10억은 어땠었나요? 뭐 2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당장 10년 전이 뭔가요? 3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내 10억의 가치가 지금과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는 솔직히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가들, 즉 자산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생각하면 되는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내 통장에 20억이 꽂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고민이 그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돈이 없으면 고민할 게 없어. 나 할 게 없거든 어차피. 근데 돈이 있으면 야, 이거 은행에 넣어놓는 건 답이 아니야. 이놈의 정부에서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걷어가는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재단지원금 못 받고 자부심을 대신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 무시 받는 것도 없고 뭐 혜택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금리, 요즘 금리 어떤가요? 예금 금리 1%밖에 안 나고 수식 입출금식 통장에 넣어놨다 0.1%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서 이자 소득세는 또 떼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 반포 아크리보 파크가 최근에 42억 실거래가를 찍었어요. 그러면 그 반포 아크리보 파크를 산 사람은 생각하겠죠.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샀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설령 여기서 5억이 더 올라간다 해도 수익률이 맞춰질까요? 42억에서 얼마가 올라갈 수익률이 맞춰질까요? 그분들은 수익률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요. 내 자산 가치만 보존하자. 내가 그냥 40억을 통장에 꽂아놨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돈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5년 뒤, 10년 후에 10억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풍부한 유동성이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은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말하긴 하겠지만 그냥 1주택자다라고 하면 뭔가 더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요. 왜냐? 하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때려잡는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막 적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지는 뭘까요? 똘똘한 한 채. 내가 뭐 집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여윳돈 보태서 더 좋은 데를 갈까? 이런 식으로 갈아타기 전략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일시적 2주택, 1216 대책 이후로는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시적 2주택도 활용하기가 어렵고 결국 똘똘한 한 채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죠. 2017년도 5월달 현 대통령님 취임 이후로 누적 변동률인데 제일 많이 올라간 건 결국 중심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수도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서울 수도권 많이 올라갔다 생각은 하는데 진짜 많이 올라간 데는 서울과 중심적으로 붙어있는 데들, 그런 데들이 많이 올라갔지,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도 외곽으로 가면 요즘이 핫하지 실질적으로 누적해서 보면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 상승장이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모양새가 달라졌어요.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안 올라가던 제주도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고 수도권표는 제가 일부러 페이지가 많아 뺐는데 그렇게 안 올라가던 동두천도 올라가고 막 그러다가 조정대상 지역 또 지정하고 그런 마당인데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고 지금 비방이 막 뜬데 비조정 간대하는데 세금을 명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조정 투자를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뭐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취득 시점이 비조정일 때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취득 시점이 비조정이었다. 그러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데 근데 내가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그런 거 없고 다주택자들 보통 지방 왜 가요? 어떤 거 노리냐? 그냥 일반 과세잖아. 다주택자 준거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게 양도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동두천도 보면 올랐어. 근데 조정대상 지역 딱 지정해. 내 출구가 없네. 우리가 틈새 아닌 틈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투자처, 제대로 된 세금 공부 하시면서 갔을 때 결국 많이 올라간 데는 어디였냐? 제가 보여드렸죠. 중심지. 이럴 때일수록 중심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권들 가격 보게 되면 경기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다시 서울의 장이 온다라고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고 실제로 지금 반포 아크릴 파크 42억은 이제 출발이거든요.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사실 빨리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축 아파트가 단순히 살기 좋다 뭐 그래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나 신축 아파트 살고 있다. 손. 이렇게 없어요? 많이 없네. 위에네. 이제 신축 아파트를 살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로 못 돌아가요. 그게 단순히 새 거다 이게 아니에요. 요즘 신축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라든지 주차라든지 애초에 환경 자체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만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 이제 구축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게 일상이었었으니까 딱히 뭐 신축 아파트 좋겠지, 새 집이겠지 이 정도밖에 느낌이 없었는데 와 보니까 전혀 삶의 질이 다르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 바로 직결이 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뭔가 서울은 원래부터 이랬었잖아요. 원래부터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살고 했었는데 경기도권에서 신도시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못 와요. 왜일까요? 거기 신도시도 처음에 입주할 때만 아무것도 없을 때가 불편했었지 지금 뭐 동탄이라든지 다 정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신도시 살기도 좋고 또 뭐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럼 뭐 학교도 애들 가기 좋고 일단 신축이고 살기 괜찮거든요. 근데 불편한 거는 누구만 불편해요? 출퇴근하는 아빠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나 출퇴근 맨날 뭐 1시간 반씩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 서울로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하죠. 왜? 가려 했더니 이게 똑같은 돈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서울이라고는 해도 문이면 서울이지 입지는 막 저기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뭐 연차도 막 신축이 아니라 구축을 가고 뭐 혹은 평형대를 줄일 수도 있고 뭔가 돈을 보태지 않는 이상은 주거 환경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예요? 불편한 건 나야. 출퇴근은 나만 불편해. 나만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사를 못하고 경기도 한번 밀려난 사람들이 서울로 못 온다는 이유가 이런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못 오는 게 단순히 불편해서일까요? 신축 아파트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구축으로 안 갈려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축을 왜 주목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왜 각광이 받는지가 나오는 거죠. 신축 아파트 지금 또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니까 뭘 발표했네요. 3기 신도시.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도 보다 보면 처음에는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데 발표하고 하다가 최근에 또 발표한 데들 보면 보여지죠. 뭐 화성 진안, 화성 봉담, 위양, 군포, 안산, 인천 9월. 뭔가 서울과 멀어지네. 택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이제 개발할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지도로 변환해 보면 평지는 거의 다 아파트로 이미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만한 데들이 이제 많지도 않다. 그린벨트 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쉽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 또 비판 나오는 게 뭔가요? 이렇게 공급을 한다 해도 비판이 나오죠. 뭘까요? 일단 당장 공급이 너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할 때 어려울 게 없는 게 2023년도까지 공급량이 바닥을 기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물론 맨날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맨날 당장 6월 1일 때 대폭락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요즘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3년 뒤에 떨어진다 혹은 5년 뒤에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죠. 왜일까요? 그때부터 공급이 다시 는다, 뭐 이제 상기 신도시도 다시 뭐 늘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뒤져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뒤에 떨어져?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 3년 동안은 올라간다는 거네? 솔직히 여러분이 통계를 알아보려고 했었을 때 떨어질 요인들이 없어요. 지금 이게 비싼데 이렇게 더 비싸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그럼 이거죠. 적어도 2년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딱 2년 무주택자다, 실거주 2년 채워서 비과세 맞추면 되잖아요. 혹은 실거주가 안 된다 하더라도 2년 보유하면 일반과세가 되죠. 그럼 그때 가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얘기들 하고요. 그때 가서도 만약 안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다라고 하면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2016년도, 15년도 때도 막 그때는 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고, 그때부터도 테이퍼링 막 얘기 나왔었고, 그러고서 또 지금 뭐 했나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공급 과잉이다. 이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다려왔잖아요. 2021년도 6월 1일에 하락할 거라고 또 기다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단은 더 올라간다는 게 보이면 딱 그거죠. 솔직히 많이 올라간 거는 팩트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저희 집안도 어떻게 따지면 적폐 집안인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더 올라갈 줄 알았었으면 더 했었어야 됐어. 내가 더 샀을 걸, 내가 사채를 더 땡겼을 걸, 막 이런 생각들. 여러분, 시간을 돌려가지고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막말로 1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샀었겠죠. 그러니까 더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나오는 게 지금 어깨인 줄 알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기린이었어. 막 목이 계속 늘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무한정 올라간다는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3년 뒤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3년 차 때 고민하고 지금은 일단은 올라간다, 그렇게 접근하시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공급량을 보면 서울이랑 경기권이 적거든요. 근데 이게 상기 신도시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아파트 지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지금 미친 게 뭐예요? 서울 집값이 미친 건데 서울 집값을 잡아달라 했더니 경기도에만 아파트 뚜드려 짓는데, 애초에 상기 신도시 발표할 때 누가 반대했었어요? 지금 막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보다 입지가 더 좋은데 서울에 더 가까운 데다 공급을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 버리는 카드냐 하면서 반대를 했었었고, 그걸 무마시키려고 나온 게 GTX였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상기 신도시가 막 들어서게 되면 대중교통 편의성, 예를 들어 GTX라든지 기존의 중전철이라든지 없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열리겠죠. 왜? 도로망을 더 늘릴 수 없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막 갑자기 5개 차선 더 늘릴 수 있나요? 올림픽대로 막 더 늘릴 수 있나요? 여러분, 동탄에서 서울 갈 때 정작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차 안 막힐 때가 금방 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려고 하면 빠르게 가다 어디부터 막혀요? 판교에서부터 막히죠. 그리고 판교에서부터 막히다가 서울 오면 멈춰 있죠. 강남에서 그냥 기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을 넓힐 수 없으면 우리가 대중교통이 핵심인데, 그런 대중교통망도 안 깔려 있는 경기도권들은 이제 지옥이 열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도 지금 막 순환매에서 막 여기도 올라간대 저기도 올라간대 하면서 그냥 다 올라갈 때 진짜 이게 패닉 방향이고,
우리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옥석이 가려질 텐데 그러려면 내가 잘 보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경기도권 얘기는 여기서 그만둘게요. 다시 주제로. 우리는 결국 서울에 관심이 있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데 서울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데들이 없죠. 그럼 뭐가 있어요?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 뭐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정부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주택 공급량 충분하다라고 엄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엄풀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주택 보급률이라는 통계가 저는 의미가 없는 통계라고 말을 해요. 보면 2008년도에 100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락론자들도 얘기하는 게 공급은 충분하다, 다주택자에 더 사서 문제다, 투기꾼들 문제다,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주택 보급률의 함정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닌 주택들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반지하 빵 원한 적 있나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참 문제인데 저도 30대거든요. 지금 30대 친구들 보면 되게 암울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30대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결혼을 안 한다, 사회적인 문제다 하지만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뭐 집이 있고 뭐가 거주지가 안정이 돼야지 결혼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얘기해요.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냥 빌라에서 그냥 사랑으로 극복을 했어. 당장 저희 부모님도 마장동 거기 산등성이에 빌라 그런 데서 시작했었거든요. 부모님 지원 없이 그렇게 출발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그 시절이었었던 거고 오히려 그 시절에는 아파트가 메이저 상품군이 아니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별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는데 요즘 이제 예비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으로 극복하자, 우리 옥탑방에서 살자, 뺨 맞죠. 물론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거주 가치가 있는 집, 실질적인 유효 공급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근데 이 통계 자체도 보게 되면 함정이 있죠. 서울은 그 5만 가지 주택들도 다 포함시켜도 100이 안 돼요.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구 밀도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서울의 인구가 어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밀도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빌라 이런 거 다 제끼고 아파트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를 우리들은 원하는데 노후도를 보게 되면 신축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동대문구가 신축 비율이 되게 높대. 이게 왜 그럴까요? 빌라가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로만 한정되어 보니까 노후도가 되게 낮고 우리가 강남 쪽 노후도 되게 높죠. 그리고 우리가 주공 아파트 많았었던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대표적으로 목동 신시까지 있었던 양천구 노후도 비율 장난 아니죠. 즉 그렇다 보니까 신축이기만 하면 가격대가 넘사벽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노원구라든지 은평구 하면 노도강 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평구에도 신축 아파트 가격대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33평형이 14억, 15억 해요. 말도 안 돼. 무슨 그 돈 가지고 은평구를 왜 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신축이냐 아니냐라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서울만 그런가요? 지금 서울이 아니라 광역시들도 신축이냐 아니냐 가격 차이 많이 나고요. 그래도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는 구축도 올라가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지방 중소도시로 가게 되면 진짜 구축들은 안 올라가고요. 그나마 핵심 지역들은 올라가는데 기존에 중소도시인데 여기서 우리는 쳐다도 안 보던 동네였는데 신축 아파트 입주인은 걔네가 올라가.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신축에 주목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들을 규제를 많이 하고 앞으로 신축 공급들이 더 없어질 때는 진짜 신축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는 사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두 번째, 왜 신축 아파트를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들어갈 부분이 뭘까요? 일단 그러면 내가 방법은 둘 중 하나죠. 신축 아파트를 산다.
근데 신축 아파트는 비싸죠.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지? 그러니까 보다 좀 싸게 살려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아, 뭐 사면 안 된대. 뭐는 전매금지래. 뭐 어떤 거는 5년 재당첨금지래. 어떤 건 입주권 자체가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듣고서 아, 이것만 거르자. 이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의 구분부터 할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들 해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가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주워 들은 거 많아. 오히려 모르면 클리어한데 어서 들어보니까 소장님, 제가 어서 들었는데 지금 새로 등기 치면 현금 청산이라던데 지금부터 사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던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어디서 다 나온 거예요? 공공재개발. 그런데 민간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민간은 우리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요건들이 있긴 해요. 자, 뭐 입주권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막 특수물건들 거래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상한 거, 막 무허가, 도로, 상가, 뭐 협동주택, 뭐 이렇게 막 아니면 뭐 대지가 없대, 뭐 공유로 들고 있대, 막 이런 것들 좀 이상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만 빼면 어지간해서는 입주권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공공은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이 공공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알고 가도 반은 가려가는 거죠. 우리가 민간 재개발,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이에요. 공공 재개발이 아니라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물건 거래할 때 문제될 건 없고, 그리고 공공 재개발도 미리 이야기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일까요? 이사대책이다. 이사대책으로 지정된 곳들은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에요. 입주권이 안 나와요. 정확하게 우선 공급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애초에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5.6 부동산 대책의 공공재개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 가능한 매물만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했었을 때 여기가 이사대책 공공재개발인지 5.6 대책 공공재개발인지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되죠.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 있나요? 맞아요 라고 하면 아, 여기는 5.6 대책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도 되고, 그럼 내가 무주택자면 살 수 있겠죠. 실거주 하겠다고 전신고하고 실거주 가능한 매물을 살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이번에 지정된 애들 말고 예정지를 가려고 한다. 그것도 복잡하죠. 예정지 아무것도 아닌데 인터넷 보니까, 블로그 보니까, 어디 카톡방에서 어디 유튜버가 여기 재개발 된대, 사래. 그러면 일단 될 수 있고 없고는 사실 조금 뭐 제가 뭐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신축 빌라만 피하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축 빌라는 입주권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일단 당장 이사대책부터 얘기해 볼까요? 2021년도 2월 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후보지가 지구별로 발표되기 전에 분양 계약을 한 사람들만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되고 있는 거 이사대책이라고 하면 무조건 청산인 거고요. 그러고 멀쩡한 것들이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오냐라고 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뀌긴 했는데 3개 법안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보게 되면 바뀌었던 게 뭐가 바뀌었냐, 이제 현금 청산 기준이 원래는 2021년도 2월 4일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한 사람들이 현금 청산이었다가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 사람들이 청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재개발 예정지를 가서 샀어. 나는 민간 재개발에 기대했었던 거야.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민간 재개발 공모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가 먼저 침발라, 찜 이러면 여러분은 청산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여기서 사실 더 웃긴 거는 우리가 이사대책이라 했지만 법이 사실 좀 달라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같이 이게 제일 많은데 이건 공공주택 특별법이고요. 뭐 빈소법에서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도정법은 아직 안 바뀌었다는 게 맹점이에요.
이 도정법으로 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대표적인 뭐냐? 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으로 그것도 이사대체로 가면 여러분은 졸지에 청산당할 수 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뭐 신축 아파트만 받으면 됐지. 별로 예전에는 구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인 요건들의 차이에 따라 세금 규제니 정책적인 거니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구분에 대해서는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이다, 그냥 빌라, 단독, 다가구는 재개발이다 라고 하면 한 95%는 걸러져요. 하지만 5%의 함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다 재건축이에요. 겉에서 보면 빌라인데? 단독인데? 근데 방배 5구역 재건축, 6구역 재건축, 13구역 재건축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법정 요건들을 찾아봐야 돼요. 이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클리너 시스템에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가장 명확하고요. 이거를 구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규제들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죠. 간혹 아직도 재개발도 재초안 부담되나요? 라고 하는데, 재개발은 대상이 아니고요. 거주 요건은 이번에 백지화가 됐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건축도 조합 설립 안 된 데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 여러 군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얄짤 없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안 돼요. 예외 사유 333이 존재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 인가가 신청을 안 했다든가, 사업시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혹은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경우가 전매 가능하지 일반적으로는 전매가 안 돼요. 물론 투기거래 지구만 대상입니다. 근데 재개발은 관리차원 인가로부터 전매가 안 된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문희경 뉴타운, 혹은 뭐 광명 뉴타운,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장위 뉴타운, 뭐 상기 뉴타운에도 관천 안 되대. 이런 데도 보면 왜 관천하면 전매 안 된다는데 왜 파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도정법 부칙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사업시 인가를 새롭게 신청하는 지역부터 적용이거든요. 지금 관천 안 되는 대부분은 사업시 인가를 옛날 옛적에 신청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 나는 데들 보다 보면 전매가 안 되는 데들이 속속 나타나요. 대표적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 보면 9구역 전매금지 걸렸죠. 11구역 전매금지 걸렸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이게 전매금지 걸리니까 기존에 전매되는 애들 가격대들이 막 뛰죠. 거래에 제한을 두게 되면 나머지 물건의 풍기 형상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매 가능한 데들을 잘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실 부분들이 있어요. 소장님,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전매금지 강화한다던데, 원래 전매금지 기간이 이렇거든요.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대.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유야무야 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미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백지화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회가 대선 이슈로 다 돌입했다 보니까 이 도정법 개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얘기도 안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 될 거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설령 이게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벌쩍 차린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지코노미 콘서트 김재경 소장 강의를 봤어. 맞다, 이거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거야. 그래서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도지사가 별도 기준을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럼 도기위에서 지정을 하려고 하면 또 늦을 거고, 이게 사실 이거 내용을 까보면 소급 입법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기존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잔금 치기 전에 전매금지야 해버리면 어떡할 건가인데, 상관이 없다. 근데 애초에
이거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려 했었을 때 제가 2년 실거주 요건 백지화가 됐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2021년도 7월 12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백지화를 결정했거든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데들이 나타나죠. 재건축 예정지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개발 예정지는 정말 따져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법적 요건에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필지 이런 것들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번에 민간 재개발 공모 기준들 발표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분석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좀 쉽게 가는 길은 오히려 재건축을 이제 다시 주목해 볼 때가 왔는데, 이 재건축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빠른 사람들은 이 백지화 되자마자 막 지금 막 몰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거나 다 사면 안 되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봐야 돼요. 제가 이 안전진단 이슈는 예전에도 문제점이 있긴 했었어도 별로 이야기를 안 했었다가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예전에는 이 안전진단 문제를 해결해도 2년 실거주 요건이 너무 큰 산이다 보니까 얘를 해치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 뭐 전혀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이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니까 이제 조그만 산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얘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현 정권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1차 안전진단은 통과되는데 2차 안전진단이 다 줄줄이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막 얘기해요. 아니 요건들 똑같은데 이 나쁜 놈들이 이씨 너네들 왜 이거 2차 안전이야 떨고 부당하다 평가 공개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이 2차 안전진단은 도정법 13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디밖에 없냐? 국토안전관리원이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통과되는데 2차는 떨어지는 이유가 나오죠. 왜? 1차는 민간업체에서 평가가 가능해요. 민간업체에서 뭐 그냥 좋게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걸 너무 많이 통과를 시켜주니까 정부가 바꿨죠. 원래 2차 정밀 안전진단 없었었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아서 떨어지는 건 솔직히 당연한 거예요. 정부 입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떨어지는데, 그런데 본인들도 항변은 하죠. 우리가 떨구고 싶어서 떨구는 게 아니라 떨굴 수밖에 없다. 왜? 안전진단 가중치가 너무 높아서. 주거환경에 대한 가중치가 15%, 구조 안정성에 대한 가중치가 50%. 그러면 솔직히 아무리 내가 주차하기 힘들고 뭐 녹물 나오고 살기 힘들다, 막 벽에 좀 금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안전진단 한 사람이 왔을 때 튼튼한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전이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가 확 체감이 됩니다. 전에 주거환경에 대한 거는 40%였었고 구조 안정성에 대한 건 20%였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바뀌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현 정권 와가지고 18년도 때 바꾼 거죠. 이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한데 안 되겠어. 강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 안전진단 통과하려면 두 가지 관문이 있죠. 첫 번째는 도정법을 개정한다든가. 도정법 개정은 솔직히 쉽지 않죠. 다음 정권이 설령 친재개발, 재건축이라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쉬운 게 이 안전진단 가중치는 국토교통부 고시예요. 그러면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안전진단 가중치는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프레임. 자, 그런데 우리가 100%라는 게 없잖아요. 문제는 이 안전진단 가중치 그래 정권이 바뀌면 돼, 우리 투표를 잘하자 막 이랬었었는데, 솔직히 뭐 제가 정권 얘기는 안 하며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재건축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수국골통을 뽑을 수는 없다. 반대로 아무리 막 내가 이제 재건축 막 이거 해야 한다 해도 막 좌파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제가 정치 뭐 수국골통 이런 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정치 성향은 솔직히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투표를 갔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정권이 됐다. 그럼 우리는 또 5년 동안 안녕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재건축 예정지를 샀는데 이거 물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안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는 거를 오늘 비법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88년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데들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내진 설계가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돼 있느냐. 원래 내진 설계라는 거는 예전에 이슈가 별로 안 됐죠. 우리나라는 지진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시작한 게 88년도 이후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지은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주공 아파트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 다시 돌아와서 이 안전진단 가중치를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를 이렇게 짜는 거죠. 아니 1차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2차 안전진단 왜 떨어져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나 무서워서 죽겠다. 지금 우리가 막 녹물 나고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나 무너지면 어떡하냐.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도 지진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그건 정부가 나서서 뭐 내진 설계하라라고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주민들이 내 돈으로 내가 내진 설계에 있는 안전한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막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되게 함정이 이 구조 안정성에 내진 설계 유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안정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아니 안정성 그래 강조하는 거 좋아. 그냥 멋대로 부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지진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접근하고 정치인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들어보면 이게 맞는 말이거든. 이게 안전진단에서 내진 설계를 빼놓는 게 사실 조금 불합리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설령 다음 정권이 재건축에 부정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내진 설계 안 돼 있는 애들은 피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먼저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난리 난 게 뭐예요?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태릉 우성이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죠. 아니 쟤도 떨어지면 우리들은 다 떨어지겠네? 맞아요, 다 떨어질 거예요. 지금 2차 안전진단 넣어봤자 다 광탈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논리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 내진 설계 안 돼서 어떡해요? 막말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혹자는 냉소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진짜 어디 하나 무너져 봐야지 정신 차릴까? 그러면 이게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애초에 논리 구조가 야 튼튼해. 재건축하는 건 너네 투기하려고 하는 거지. 너네 욕심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88년도 이전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이 88년도 이전에 건축 허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거는 뭐 요즘 프로테크 기업들 잘 돼 있잖아요. 뭐 준공 연차들 봐서 88년도 이전이네? 그러면 패스. 근데 허가다 보니까 89년도 뭐 아니면 뭐 90년도 이것도 뭐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기 신도시들도 보다 보면 88년도 이전에 건축 허가 받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진 설계 안 돼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내가 이 안전진단을 피해서 약간 좀 재개발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재건축을 하고 싶고 재건축만 갈 수밖에 없는 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동네에서 그러면 이 내진 설계를 피할 수 있는 이 안전진단 요건들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첨언을 하자면 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돼도 이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팅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부터 이야기하는 곳들은 솔직히 말해서 얘는 좀 다른 이슈긴 해요.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팅은 당장 관리처분 인가를 목전에 둔 단지들은 이게 너무 끔찍한 법률이죠. 근데 이제 안전진단부터 통과해야 되는 애들은 안전진단도 이게 좀 통과될 때까지 한 몇 년,
조합 설립 인가 나서 사업시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가 날 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4, 5년. 그럼 정권 2번은 바뀌겠네? 그때면 뭐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 재건축, 제 실명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스타 조합장님도 이 제초안 무시해도 된다라고는 안 해요. 하지만 일단은 속도를 내면서 가자는 거죠. 왜? 이 제초안 없어지고서 그때 조합 설립 인가하고 그때 추진하려고 했더니 제초안 다시 부활하면 이제 다시 막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피해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드리고요. 좀 더 이건 재개발 재건축 공통적인 얘기인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이게 준공까지 8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도를 좀 생각한다. 내가 지금 신혼부부에서 한 5년 뒤에 입주하고 싶어. 그러면 뭐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사업시 인가라든지 속도가 빠른 데들 가야 되긴 해요. 근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싸죠. 근데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데가 조합 설립 인가는 난데를 가는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난데만 하더라도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당장 저기 노원구 상기뉴타운도 원래 4억 중반이면 갔다가 지금 최근 상기 2구역 사업시 인가 나면서 지금 4억대 물건들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 4억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서울이라고 하는 순간 일단 기본 5억부터 출발이 지금 현재 팩트죠. 지금 경기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정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정지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한테 사주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 이제부터 출발하면 이제 완공까지 내가 환갑잔치 할 때 입주 못할 수도 있어요. 막 칠순잔치 할 때 막 입주하는 거죠. 막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신축 아파트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보다도 자녀한테 사주자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자, 혹시 지금 한 몇 분 정도 남았죠? 30분? 30? 20분? 10분? 네. 자, 10분 남았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마지막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좀 팩트만 빠르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 세금을 피해 나가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되게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아까 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다 손.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 세금 세팅이 돼 있다. 몇 명 없죠. 암울합니다. 지금 저는 항상 얘기해요. 집을 더 사는 거는 오케이. 당장 저희 집안도 최근 9월달에 등기 하나 더 쳤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작정 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박 터지죠. 더군다나 특히 종부세가 문제죠. 지금 공동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걸 연도표로 봐서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올랐었어요. 많이 올라간 데들만 올랐지 떨어진 데도 또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적해서 보게 되면 어떤가요? 연도별로 보니까 최근에 공동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린다라는 거라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알고 있죠. 바로 언제? 2020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공시가격 90% 현실화를 하겠다. 그러면 집값이 지금으로부터 1원도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년에 더 올라갈 거고요. 내후년에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부세 내다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1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어요. 근데 서울 10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막 그렇잖아요. 강남도 있고. 그럼 강북의 중위가격을 보면 강북 중위가격이 8억 6,833만 원. 장난 아니란 거죠.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세금을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 종부세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별과세.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는 세율 자체가 2배예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나오는 거죠. 종부세 막 터진다, 몇 천만 원 낸다, 누구는 1억도 낸다. 이거는 뭘까요? 다주택자들. 정확히 내가 다주택자인 사람들이 종부세가 터져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똑같은 다주택자지만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 4주택자지만 각자 1주택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다 1주택자 세율. 이거의 핵심인 거죠. 저희 집안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가족이 5이에요. 마지막 이번에 9월 달에 등기 친 게 마지막 막내. 저희 막내딸한테 이제 등기를 하나 쳐줬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종부세 피해 나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주택이 아니라 현명한 다주택이 돼야 된다는 거고, 내가 1주택자라고 하면 공동명의에 무조건 유리하죠. 왜냐? 요즘 뭐 12억 공제 막 얘기한다 해도 이거 표가 좀 바뀌어야 되죠. 이제 11억 공제로 늘어났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별 6억 공제안이 더 짧고, 다주택자라고 하면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동명의 하는 것보다 1주택으로 하는 게 세율이 더 낮다. 그러고 우리가 재개발로 가게 되면 재건축과 다르게 공동주택 가격이 일단 되게 낮은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멸실이 되게 되면 토지분 재산세만 납부하죠.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핵심입니다. 그러고 지금 뭐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이런 건 굳이 얘기할 건 없고요. 양도세, 제일 중요한 게 양도세인데,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고 세율이 지금 45%, 30% 중과하면 75%, 지방세 10%, 7.5 더하면 82.5%가 최고 세율이에요.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죠. 그래서 그냥 다주택인 분들은 소장님 저 여기 10억 올랐고요, 여기 5억 올랐고요, 여기 7억 올랐고요. 오 잘하셨네요. 근데 저한테 상담 왜 오셨어요? 아 근데 세금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국가 거예요. 아 억울해 죽겠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재개발은 이것도 피하죠. 어떻게 피할까요?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들어가는지 주택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A, B, C 입주권이 있을 때 A 주택을 팔 때는 30% 중과, 근데 C 입주권을 팔 때는 일반 세율.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재건축도 규제는 되는데, 근데 재개발은 전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매 가능한 입주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이유들이 있고, 또 취득세 자체도 멸실된 입주권, 그럼 취득세 4.6, 다주택자라고 하면 8.4, 12.4인데 이거 피해 나가죠. 또 재개발 지역에 또 뭐가 있나요? 뭐 도로, 상가, 멸실된 입주권, 무허가, 얘네들 취득세에도 피해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비과세를 맞춰야 된다. 비과세 항상.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했다 하더라도, 일반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세후 수익률을 생각해 보면 사실 비과세 요건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과세를 갈 수 있는 부분들 얘기하고요. 사실 이거 얘기는 시간상 얘기를 못 해드리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대체주택 특례조항이라고 검색하면 쫙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1주택자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 5항인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다 보면, 요즘 일시적 2주택 요건대로 너무 까다로워졌는데 이게 정말 틈새 시장이니까 이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들을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에 투자하려 하더라도 재개발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지? 많이 막연한데 내가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투자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찾아보는 거죠. 아, 전매 가능한 입주권. 그리고 내가 다주택자에서 멸실된 입주권을 찾아야 돼.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도 낮고 전매 가능하고 2주 철거까지 끝난대 하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 금액에 맞는 데 하면 몇 개 안 남아요. 그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들,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고민인데 선택지를 좁히는 방법들은 되게 쉽다. 여러분들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렵고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재개발, 재건축 주목해야 될까? 아직도 신축 아파트가 늦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투자를 할 때 또 어려운 부분들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지 오늘 영상으로 핵심만
유학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씀을 못 하신 게 굉장히 많죠. 예, 제가 듣다 보니까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공모를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게 또 기준이 이번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보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용어가 하나가 나와요. 정확하게 이제 재건축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재건축이 왜 쉬울까요? 그냥 토지와 건축물이 있으면 입주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건축 상가다 이런 건 좀 복잡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등기부가 다 있는 경우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도 있고 안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일명 지분 쪼개기를 하지 말라라고 만든 게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이제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쪼개기 금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한 필지가 되게 막 넓어요. 막 1000제곱미터야. 이게 9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토지는 입주권이 나오는데 이거를 막 직전에 막 분산을 해버려요.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고, 또 신축 빌라, 신축행위로 갔다가 예를 들어 단독주택 입주권 하나를 여러 개로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거는 이 이전의 행위를 했었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나와요. 근데 이 이후에 지어진 애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신축 빌라 아직 뭐 착공도 안 했다, 뭐 준공도 안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공공재개발 자체도 공공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0년도 9월 21일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1년도 몇이었지? 9월 23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이후로 지어지는 빌라들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유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기본계획 수립일에 따라서 구조례로 가는 애들은 또 다르긴 한데, 일단은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단은 지금 현재 예정지들은 일단은 편하게 생각하면 신축 빌라, 혹은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죠. 입주권이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이상한 것만 피하면 된다. 막 어서 도로, 막 구분, 공유 지분, 막 이런 것들, 막 무슨 상가 이런 것들 아니고서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빌라 중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신축 빌라, 이게 그 이유는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실전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희가 1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만 짚어봤고요. 김재경 소장님의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저희는 들어봤고, 이제 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2시 45분부터는 귀농귀촌 그리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김경래 OK시골 대표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청 부스에서는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스크도 나눠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려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